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자 테마부터서 막 상한가를 가고요. 건자재들 상한가 가고요. 건설주들 상한가 가고요. 반대로 펀더멘탈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전쟁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 첫 번째가 조선업. 생각보다 또 완전히 묻힌 섹터가 화장품이거든요. 매달 수출 데이터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반도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 25일 토요일날 오프라인으로 강연회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부익남은 제가 거의 3년 만에 그때 대표님하고 한번 인터뷰하고 3년 만에 뵀는데 너무 반갑고, 그래도 또 다행히 장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장이 뭐 잘 6천선에서 잘 버티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투자 인사이트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뷰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냉정하게 한번 또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돈의 흐름이 이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시작됐는데 다시 리턴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라 지금의 정권이 유지되는 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온 우주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사상 최대의 기회를 맞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또 막 최근에 전쟁 관련된 이슈 나오니까 막 온통 또 뭐 세상 망한 것처럼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제 이제 주시장 들어온 지 23년 차인데, 긍정론자, 그러니까 낙관론 말고요, 긍정론자가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서비스, 제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200선 위에서 좀 출발했던 네네. 걸로 기억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합의도 거의 다 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이제 주말 사이에 극적인 좀 타결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급격하게 완화된 국면인 것 같고, 외국인이 40조 넘게, 45조죠? 45조 넘게 팔다가 파는 매도세가 좀 줄긴 줄었고, 다행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꺾일 우려는 없고, 소위 말하는 증권사들의 평균값, 컨센서스보다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냈고, 증권사들의 평균 컨센서스는 40조였는데 57조 2천억이 나왔단 말이죠. 하이닉스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일 뒤에 하이닉스 4월 23일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반도체가 경기가 좋구나. 근데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반도체는 가격도 올라가야 되지만 물량도 늘어나야 돼요. 매출이라는 건요,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수량. P 곱하기 Q가 매출이에요. P가 올라가면 물량이 줄지만 않아도 매출은 늘어나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볼 시점이고, 전쟁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국면에서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행히도 코스피가 이제 5천선을 기준으로 하면 PER이 8배 미만이라고 합니다. PER 8배 미만.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7.8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니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PER 7배라는 얘기는 7분의 1 하면 그 회사의 시총을 다 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7년이면 내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그 회사 시총을 다 사는 거니까 엄청 싼 거죠. 왜냐? 미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반도체를 공급받잖아요,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데들이. 근데 S&P나 나스닥의 평균 PER이 다시 지금 미국 지수도 7,000선을 돌파하면서 PER이 다시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오면 PER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22배 수준인데 22배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예탁금이 120조대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실탄. 야, 나 언제는 주식 살 거야.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진짜 재미난 거는, 감나무를 짓는 어르신들이 감나무 키워서 뭐하노, 삼성전자 주식 사야지, 그렇게 하신대요. 생업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조심할 때는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은 늦추지 말자. 근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보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거, 시장에 흐르는 돈의 흐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머니 무브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또 중요한 기사가 났죠. 퇴직연금 IRP 계좌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죠. 묶인 돈, 원금형 자산에 묶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합산 720조. 자, 이거 고객 예탁금 뺀 거예요. 증권회사에 들어있는 예탁금 빼고. 자, 720조 중에 원금형 말고 주식형 ETF 자금이 30%가 넘습니다. 그나마 늘어났어요. 주식시장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 210조죠? 자, 그럼 210조를 뺀 나머지 500조는 어디에 있냐? 채권형 ETF와 원금 보장형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채권형 ETF가 혼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채권형 ETF의 일부 주식을 담는 그 ETF로 바꿔달라고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계신 506070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 나 그냥 이거 그냥 일반 채권형 말고 채권 혼합형으로 바꿔줘. 기사가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채권 혼합형 ETF가 뜨려면 채권 혼합형 ETF가 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됩니다. 기관이. 자, 700조에서 나머지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들어있는 게 500조에서 과하다고 하면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20%만 잡아볼게요. 500조에 20%면 100조가 다시 주시장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환율 막 얘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하죠. 자, 환율 지금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 147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유가 얘기하죠. 유가 WTI 기준으로 90불 초반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 얘기하죠. 이제 유가 한번 그렇게 오른 거 또 그렇게 쉽게 회복 안 된다. 뭐 장기간 6개월, 9개월까지 간다는데 그냥 아무튼 상황 돼 보자고요. 그래서 전쟁 역시도 트럼프가 지금 2차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질질 끌기에는 양쪽 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가도 어느 순간 유가를 그 거래하는 트레이더들 사이에 야 그래도 나는 65불에 줄게 이렇게 뒤에서 암암리에 뭔가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곤두박질 박살 날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고유가, 고금리 물론 이제 5월 달에 너무 조용하죠. 이 전쟁 때문에 제롬 파월에서 이제 케빈 허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5월 달에 그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케빈 허쉬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이제 금리 뭐 인상 얘기까지 나오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 거지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긴장은 늦추지 말다. 근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자체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자.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자 테마 붙어서 막 상한가를 가고요. 건자재들 상한가 가고요. 건설주들 상한가 가고요. 그냥 너무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는 얘기만 온통 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치 주식의 정답인 것처럼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환율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네네. 금리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요소는 많이 없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낮다. 네. 어떤 구조적인 머니 무브는 앞으로 더 유동성이 유입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더 크다. 네네.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금을 얼마 정도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네네. 이런 부분도 좀 네. 궁금해진단 말이죠.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은 철저하게 확률 싸움입니다.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꼭 주식이 아니라 인생을 선택할 때도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가 크면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겁니다. 내 판단이 틀린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 판단은 틀린 거를 인정을 해도 그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현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고 뭐 장이 뭐 6,200을 찍었네 만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는 들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금 30%를 썩어서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트폴리오 교체용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 안 끝났잖아요. 요새 변동성 줄었지만 그래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장중의 변동성은 의미 없습니다. 종가 기준 3% 이거 진짜 노하우 다 알려드립니다. 3% 이상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투입을 하시는 겁니다. 분할로. 근데 지금 장 좋잖아요.
그럼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고 현금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이스는 20-30% 현금 들고 계시되 언제든 포트폴리오 교체용으로 쓰자. 아니면 또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물타기하고 불타기.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최악입니다. 올라와 있는 기업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올라와서 좋아 있는 종목들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올라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좋으니까 그만큼 비싼 값어치를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남들이 발견 안 하는 거, 나만 아는 종목, 나 혼자만의 텐베거를 발견할 거해서 거래량도 없고요. 레포트도 없는 종목들 했어요. 올라갈 확률이요? 있죠.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미인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예뻐야 되고요.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어야지, 싸구려가 아니라 비싼 명품이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자꾸 싼 거, 저평가돼 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 확률이 떨어지고요. 비싼데 더 비싸질 종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좀 정리돼 가는 분위기가 네네네. 있잖아요. 호르무즈 항행 네네. 자유 침해 대응을 위한 40개국 회의인가 그런 이벤트들도 맞아요. 있고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기조라면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좀 수혜를 보는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전쟁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쟁 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사실 건설주인데, 건설주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건설주 엄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건설주 중에 톡 집어서 얘기하면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엄청나게 개선되는 것도 아닌데 500% 올랐어요. 그럼 저라면 대우건설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아무리 대우건설에 원전 모멘텀을 붙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다 보세요. 그냥 내가 이미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펀더멘탈과 다르게 단기간에 갑자기 200~300%가 올랐네. 연초 대비 500% 올랐어요. 500%. 물론 비싼 놈이 가는 놈이 더 간다고 하지만 그 업종 내에서 유독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장주인데 굉장히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펀더멘탈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전쟁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 첫 번째가 조선업. 조선업은요 실적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작년보다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요. 내년에 지금보다 최대 실적을 경신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바로 그냥 확인해서 보면 하나오션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요게 PD님 띄워주실 재무제표 표인데요. 실적표라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앞자리에 이익이 계속 바뀌어요. 1조 4천억에서 3조 9천억, 5조 4천억, 6조 5천억, 7조 3천억. 이익의 성장률이 안 꺾여요. 근데 PER은 물론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사지만 중간 지주사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순자산 가치로 나누거든요. 자, 그럼 PER이 26년도에 아무리 지주사라고 보더라도 8배입니다. 내년에 6배로 떨어져요. 28년에 5배로 떨어져요. 매출도 계속 성장해요. 계속 역대급을 찍어요. 33조 대, 37조 대, 40조 대. 아마 28년도 되면 매출 40조에 영업이 7조 찍는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매출 사이즈로도 거의 탑 10급, 이익 사이즈로도 거의 10등 안에 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1조 1천억대, 1조 6천억대, 2조 4천억대. 그리고 매출도 13조대에서 15조대, 17조대 이렇게 좋아지는데,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30배예요. 30배. 그리고 22배예요. 그럼 지금 조선의 대장은 뭐죠?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주가의 대장을 찾지 마시고요. 업황 내에서 실제 가장 많이 배를 건조하고 가장 기술력이 높고 가장 인력이 많고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HD 현대중공업이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2, 3위권이긴 해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의 PER이 하나오션보다 훨씬 싸요. 1등인데. 그러면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HD 현대중공업이 덜 올랐건데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오션이 29배, 그리고 내년에 22배고요. HD 현대중공업이 한 23배 정도 돼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계속 개선돼서 내년에 20배 정도 미만까지 떨어져요. 18배, 19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밸류에이션이 싼데
증권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의 수주가 더 많이 나온 건 그냥 일반 컨테이너선이랑 화학 운반선. 야, 컨테이너선하고 화학 운반선은 중국이 싹쓸이 하잖아. 그 중국이 컨테이너선하고 석유화학 운반선 이런 걸 너무 잘해서 중국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그냥 그게 마진이 저가 마진에서 포기하고 그냥 친환경 운반선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한테 배를 안 주려고 이제 선사들, 해운사들이 전략적으로 야, 중국 주지 말고 일본 조선사나 한국 조선사에 주자. 중국하고 아주 막역한 대만의 해운사가 중국 조선사 줄려다가 잠깐만 하고 스탑시키고 한국 조선사랑 일본 조선사에 6조짜리 지금 발주를 주려고 해요. 양민이란 조선사인데요. 아니 제일 중국이랑 막역한데도 이러는데 유럽 선사나 해운사가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준다? 그럴 확률이 좀 낮아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연초에 터지는 누적 수주를 보면 친환경선보다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소리 소문 없이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경우, 하나오션이 가져가는 경우,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솔솔찮게 계속 터져요. 친환경 운반선 말고 일반 배들.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의 LNG 시장이 그렇잖아도 트럼프가 LNG 해가지고 아시아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유럽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중동에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카타르의 라스라판이 박살이 나는 바람에 LNG가 중단이 됐어요. 배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에서 공급받는 거, 카타르에서 아시아에 들어오는 거보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게 40에서 50%가 거리가 멀어지고 가격도 비싸져요. 선주들은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해운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조선사들한테 발주를 늦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이 노후화됐어요. 15년, 20년 배들이 수두룩해요. 한창 배를 교체했을 때가 2000년 초반인데 지금 26년이잖아요. 20년 됐어요. 너네 이제 항로 이렇게 바꾸고 뭐 엔진 조금 교체하고 이런 걸로 안 돼. 너네 이제 환경 관련돼서 탄소세를 내. 그 탄소세가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무시하지만 27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배 한 척 바꾸는 게 더 쌀 정도로 270억부터 스타트 끊어서 뭐 몇천억 단위로 탄소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LNG 운반선 하나가 지금 3,500억, 600억 하거든요. 진짜 지금 배값을 잘 받고 있죠. 또 뭐 신조선가 떨어지네 마네 뭐 얘기하는데 신조선가 떨어지긴요. 지금 180 중후반에서 진짜 견조하게 유지하고 최근에 2주 만에 중고선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됐대요. 그러니까 배값을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운반선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발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FID라고 하는데 그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결국은 LNG 유럽이나 아시아에 팔려면 LNG 운반선 빨리 발주내야 돼요. 올해 예상되는 게 85척에서 100척이래요. 그럼 그중에 75%를 우리나라가 가져간다고 하면 앞으로 LNG 터지는 것만 최소 65척에서 한 70척 정도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숫자로 반영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반영되는 거가 뭐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랑 가져가겠죠. 근데 그거는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수주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실제 숫자가 안 터지니까 수주 발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조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조선은 지금 좋은 기회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싸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조선 배값을 가장 좋게 받았을 때가 24년도거든요. 근데 24년도에 높은 성과를 유지한 배를 24년도에 실적에 반영하진 않아요. 3년의 시간 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배들 성과를 반영한 24년도 배가요. 실적에 가장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데가 26년도입니다. 24, 25, 26, 6년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판 배는 내년에 반영돼요. 작년에 판 배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자, 올해 파는 배, 올해 성과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잘 버텨요. 자, 올해 파는 거 언제 반영된다고요? 3년 뒤에 28년도에 반영된다고요. 그럼 24년도에 제일 비싸게 파는 배들이 올해 실적이 반영되니까 올해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지겠죠, 당연히. 대박 성과, 초대박 성과, 초초 대박 성과들이 반영되는 시점이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된 조선을 봐야 되고 증시도 흔들렸죠. 증시가 흔들렸는데 회복되고 있죠. 오늘 PD님 말씀 주셨지만 6,200선까지 회복됐어요. 그럼 증시가 회복되면 당연히 증권주 봐야죠.
증권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매를 하고 은행에 있는 돈 예적금 깨가지고 주시장 들어오니까 주시장 증권회사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증권회사 중에서도 비싼 것들이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스페이스X 예전에 투자한 게 초대박이 나가지고 증권회사 모멘텀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셋증권은 그냥 스페이스X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미래에셋 말고 진짜 증권회사 모멘텀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20.4%다 영웅문 쓰잖아요. 키움증권. 저는 키움증권 계속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말고 야 우리는 주식시장 좋든 나쁘든 우리야말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한국판 JP모건을 꿈꾸는 데야.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그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은 그 대표님이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대 이런 데 가가지고 야 다른 증권사들은 뭐 증권 주식시장 박살나면 그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나빠 이렇게까지 막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B사 C사 해가지고 그 좀 문제가 됐는데 그만큼 자기네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냐 개인들 고객 예탁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채권 브로커도 탄탄하고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업 금융도 탄탄하고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도 좋은데 한국금융지주가 계속 좋아요. 그랬더니 키움증권만 날아간 게 아니라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 네, 훨씬 싸다. PBR로 보면 미래에셋은 PBR 2배인데 한국금융지주 PBR 1배가 안 되거든요. 네, 너무 싸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탄탄하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산적 금융?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증권회사가 은행? 저는 은행은 사실 진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놓고 이자 장사하는 데잖아요. 사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핀테크 업체한테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기술력이 낮은 은행한테 주는 바람에 사실 핀테크도 억울하죠. 핀테크 입장에서.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기업으로 돈이 돌게끔 선순환하게끔 하는 이 생산적 금융의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저는 금융의 증권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증권회사들도 강력하게 이 주주 환원 상법 개정의 이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텐베거가 됐죠. 진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주춤한데 메리츠 금융지주만큼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렇게 주가가 좋아지는 걸 다른 증권회사들이 손가락 빨면서 보고만 있었잖아요. 어려운 걸 하지 않았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대주주나 한 주로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대주주의 권리나 한 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는 동일하다. 그 쉬운 거를 이제야 대놓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우리 대주주랑 소액주주랑 권리를 완전히 일치시킬 거 해서 폭등한 거예요. 실제 그런 작업들이 막 나왔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실행됐고 자 그럼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렇게 잘 되는 거 맞으면 우리 JP모건 한국의 JP모건이야 우리 한국의 골드만삭스야 그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한국 금융지주도 다양한 주주 환원 해야죠.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인데 당연히 주주 환원해야죠. 당연히 배당금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해야죠. 그래서 그 역할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증권사들 밀어주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증권회사는 지금의 정부에서는 계속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생각보다 또 완전히 묻힌 섹터가 화장품이거든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APR 필두로 달바 글로벌을 필두로 비상장사 중에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핫한 브랜드들을 전부 M&A 인수합병하는 회사인데 구다이 글로벌도 곧 상장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3인방이 철저하게 VT도 있네요.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성공 방정식을 완전히 쌓아서 그걸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크게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봐요. 비용, 마케팅 측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고정비 성격을 많이 비용을 줄인 거죠. 한번 성공 방정식을 맛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의 울타뷰티 우리나라가 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면 뭐 크로거, 타겟 이런 미국의 대형 유통, 뭐 세포라도 있죠. 이런 데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우리도 잘 모르는 뭐 아누아, 조선미녀, 뭐 라운드랩 이런 데를 먼저 울타뷰티가 세포라가 컨택해서 일본의 뭐죠? 돈키호테 이런 데가 컨택을 해서 화장품 회사들 보고 야 연간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그냥 계약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올 정도로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 뭐 우리나라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수출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오히려 기존에는 색조만 엄청 강했다면 지금 이제 기초나 러쉬 같은 일반 그 뭐 목욕용품 뭐 그 바디케어 그런 쪽까지 국내 브랜드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도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가시성이 잘 보이고 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화장품주가 좋은 게요. 항상 가서 매장에 보세요. 가서 보세요. 근데 지금 일본의 뭐 드럭스토어나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데 가장 좋은 눈높이 있는 가장 좋은 매대 한국 화장품들이 싹쓸이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울타뷰티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형 전문 유통 매장에 조선미녀, 아누아, APR, 메디큐브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데이터를 매달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직접 올리브영 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래서 화장품주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매달 수출 데이터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반도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가랑 실적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산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 되거든요. 빠르면 3개월 선반영일 수도 있고 길면 1년 선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과거에 2년치, 3년치를 땡겨오는 업종도 있었죠. 결정적인 변수는 메모리의 가격이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수급의 주체는 개인과 ETF 매매였는데 그러기에는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하루에 평균 뭐 하루에 1조씩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이제 개인이 다 받아서 계속 올렸는데 그러면 또 냉정하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으니까 외국인은 앞으로도 또 계속 팔까? 그건 모르죠. 근데 팔 확률 반 이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외국인도 정리됐다고 보고 다시 살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실적과 주가는 시차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주가가 움직일 텐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실적이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계속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언제까지 계속 주시장이 용인해 줄 거냐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수치가 비슷한데 너무 기가 막히게 1분기 올해 1분기에 한 90% 정도가 올라간대요. 가격이 최대 많이 보는 데는 뭐 100% 보는 데도 있는 것 같고 2분기에 그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가격 상승률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승률입니다. 가격의 상승률 상승이 아니고요. 상승률이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로 넘어가면 거기서 딱 정확히 반, 30% 정도. 4분기로 넘어가면 10%대인데 10%가 아니라 역성장을 보는 데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승률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면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지 않을까. 디램과 낸드 모두 90%, 100% 상승하다가 상승을 10%밖에 못한대요. 상승률이 줄어드니까 상승률에 따라 실제 실적은 시차가 존재하겠죠. 상승률이니까. 실제 실적이 깨지는 순간은 더 뒤로 늦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6년도 말부터 가격이 깨지면 실제 실적이 꺾이는 거는 28년도에 꺾일 겁니다. 그 디램과 낸드 가격이 사실은 유지가 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서버 쪽 수요만 좋고 휴대폰도 안 좋아요. PC도 안 좋아요. 저만 해도 PC도 바꾸고 싶고 휴대폰도 바꾸고 싶은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5년 썼는데 더 쓰려고 하거든요. 2배 넘게 올랐잖아요.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를 써야 되는 소비시장. 근데 반도체 다니는 친구한테 삼성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가격 상승폭은 둔화돼도 상승세는 유지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왜냐면 얘기하신 대로 AI 서버나 AI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이제 너무 커져서 절반 이상까지 커버 쳐준다는 거죠. PC가 나빠지고 휴대폰이 나빠지고 가전이 나빠져도 AI 데이터 센터가 커져가지고 커버 쳐준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 이 공정부하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HBM을 많이 생산하면 일반 D램이나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HVM 때문에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HVM을 더 비싸게 훨씬 비싸게 받으니까 일반 D램 낸드보다. HVM 때문에 일반 D램에 자연 감산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P5 평택에 증설하죠. 27년도에 완공돼요. 아직 시차가 존재해요. 27년도에 증설하는 순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 27년에 그것도 완공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증설이 시작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좀 꺾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수출주니까 고환율의 수혜를 받았죠. 환율이 뭐 1,500원대를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1,300원대 가기는 쉽지 않아도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환율 효과 누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가격인데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순간 실적도 꺾이지 않을까. 실적이 꺾이지 않을 거 보고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하는 거는 역시나 철저하게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굳이 신규 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꼭지에 못 팔아도 꼭지로 확인하고 꺾였을 때 파셔도 되거든요. 보유자들은 뭐 굳이 지금 뭐 급하게 액션을 취할 상황은 아니지만 못 갖고 있어서 막 뭔가 막 불안하고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네 하시는 분들은 그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수익을 낼 확률 대비 손실 낼 확률이 더 높으면 굳이 무리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뭐 부정적인 실적의 어닝 미스가 뭐 한두 분기 정도 연속으로 났다. 또는 미국과 이란 전쟁, 다음 뭐 북한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고점에서 한 30% 빠져서 저점 수준이 온다. 30% 얘기하니까 30% 가격 때문에 사야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좀 꺾였다, 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가격대가 유지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철저하게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좀 비추어서 네.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심상치 않다. 맞아요. 이런 네, 맞아요. 들리잖아요. 네, 네. 뭐 이나노 수율이 네, 뭐 네. 10%가 됐다. 테슬라 AI6 네. 칩도 네. 막 수주를 했다. 이런 네. 이야기들 들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파운드리 사업부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연간 2조 넘게 적자 내는 회사가 올해 4분기 되면 700억대 미만까지 적자 폭이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완전 찬밥 신세였거든요.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도 프로핏 쉐어링 PS가 있고 PI 그래서 프로핏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는 사업부는 다 받는데 같은 반도체인데 못 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를 받았는데 지금 완전 상황이 바뀌었죠. 테슬라가 그 기폭제가 됐고 대만의 TSMC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가 너무 물량을 다 그냥 싹쓸해서 TSMC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엄청 짜증이 난 상태예요. 그래 이제 TSMC 포기하자. 그래서 AMD가 삼성전자한테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그 삼성전자 이 테일러 팹에 가서 내가 계속 수율 체크해라고 할 정도로 AI 6칩 그걸 받으면서 22조 터졌죠. 그래서 파운드리 수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말씀 주신 대로 60%대까지 나온다고 하면 물론 뭐 TSMC는 거의 88%, 90% 가까운 수율이 나온다니까 비교 불가긴 한데 10% 20%대 수율이 나던 파운드리를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메꾼 겁니다. 근데 그 휴대폰 사업부조차도 엑시노스 그 2600부터는 다시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가는데 고가 모델은 또 TSMC 거 간다고 얘기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TSMC 삼성 그 휴대폰 그 퀄컴조차도 TSMC에 맡겼는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지금 최근에 아마존 앤디 워신가 그 CEO도 밝혔죠. 우리 이걸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인한 프리 캐시플로우 걱정하지 마라. 이걸로 우리 돈의 흐름 창출할 거야. 아마존 CEO가 밝혔듯이 이거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거 관련돼서 AI 여기서 이제 도태되면 그 회사는 그냥 죽는 겁니다. 나락가는 겁니다. 사실 제일 먼저 챗GPT의 오픈 AI가 제일 불안한데 그 돈도 없는 회사 여기저기 돈 끌어서 하는 회사잖아요. 오픈 AI 빼고는 저는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채권 발행해도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자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회사들이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지금 AI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AI 전쟁 치는 거 반도체 칩을 어딘가는 생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텔 파운드리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도 뭐 시장 점유율 뭐 TSMC 75% 삼성 파운드리 뭐 심지어 뭐 저기 중국의 SMIC랑도 격차가 이제 줄어들어서 뭐 그런 얘기까지 부정적인 얘기 하는 것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AI6 칩을 필두로 AMD 물량 늘어나고 지금 이제 구글, 퀄컴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메타 이쪽에 소위 말하는 아식 주문형 반도체 칩의 수주 가능성이 점점 더 있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걔네는 설계만 하지 칩 생산을 못 하니까 어딘가는 맡겨야 되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 그 수율 계속을 그 빅테크 아마존 포함해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가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수율 잘 나오면 파운드리가 새롭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시스템 LSI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같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없는 모멘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파운드리 저도 관심이 많고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에 사야 돼? 뭐 이런 네네네.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 네네. 같단 말이죠.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네네. 있다라고 좀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항상 대표님을 네. 막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네네. 유튜브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마치 이 질문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당연히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종목별 특징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 그다음에 투자 전략, 각종 뭐 산업 레포트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제가 글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개 또는 2개 정도 이제 그냥 고정으로 2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2개 그 구독자분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하고 산업, 투자 전략 다 포함해서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그건 당연히 유튜브나 다른 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빌리언스 이제 3기로 신규로 모집하니까 빌리언스 3기 많은 신청해 주시고 그냥 옆에 그냥 AI 그냥 금융 비서 뒀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다이렉트로 뭐 댓글을 통해서든 뭐 문의를 주실 수 있으니까 같이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들고 또 최근에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기초 강의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끼리 되게 끈끈한 네트워크가 구독자분들끼리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좋은 함께하는 투자로 빌리언스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조선주를 좀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은 일단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고 구조적으로 조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탑티어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전의 파운드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GE 버너바, 지멘스, 히타치, 미쯔비시 중공업 뭐 이런데 슈나이더 이런 데랑 거의 글로벌 탑티어랑 겨루고 있죠. 근데 딱 HD 현대일렉트릭이 세계 1등이야 이렇게 말 못하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방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우리나라 방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세계 10대 방산 강국의 모든 그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그 김승현 회장님이 밝혔죠. 방산은 세계 1등은 아닙니다. 근데 조선은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등인 거 몇 개 있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고요. LG 에너솔루션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 쪽에서 1등이고요. 저는 엔터도 우리가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엔터. 막강하죠. BTS 세계 1등이죠. 진짜. 조선은 누가 봐도 세계 1등이고요. 과거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이고 앞으로도 1등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도 야 이거 1, 2년 안에 기술 뭐 중국이 따라서 중국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많이 하는데 조선도 똑같이 그런 우려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조선소들이 기술력이나 캐파나 글로벌 레퍼런스나 시장 점유율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분간도 그게 유지될 것 같고 어떤 구조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조선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멀티플, 이익의 가치 잠깐 반영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 그 반영을 다 박살낸 것 같아요. 주식은 참 재밌는 게 주가라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멀티플의 곱하기입니다.
그럼 주가가 좋으려면 이익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도 막 미친 듯이 올라야 돼요. 와, 최근에 재미난 건 이익은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우주 항공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스피어 같은 회사도 텐베거 됐죠. 자, 또 최근에 뭐가 있죠? 광통신 난리죠. 광통신 이익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야 광통신 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부 광통신으로 다 바꾼대. 구리선 이제 필요 없어져. 광통신 하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온 거예요. 주가 폭등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데 이익은 좋아지니까 주가는 사람들 이익에 대한 기대값만 올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정상화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딱 맞아요. 자, 조선은 이익은 계속 좋아져요. 계속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는데 사람들이 반도체만 하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도 있죠. 사람들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이익은 하나도 안 올라요. 그럼 역으로 있는 거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조선을 지탱하는 요인. 첫 번째, 선박의 가격. 선박의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가 꺾였는데 그걸 꺾였다고 말하기엔 너무 높은 가격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야 수주가 절벽 아니야? 무슨 수주가 절벽입니까? 잠깐 해운사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전쟁이란 이슈 이것 때문에 물론 냉정하게 카타르가 지금 LNG 불강력 중단이 선언되면서 카타르의 물량이 실질적으로 줄 겁니다. 그게 실적에 반영되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카타르 물량이 미국발 LNG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발 LNG로 가면 미국발 LNG 수주를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할 거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하나오션이 엄청 올랐는데 미국 와스가 프로젝트 군함 특수함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하나오션만 마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도 하고요. 삼성중공업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스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하나오션만 부각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평등화 과정이 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캐나다 이제 CPSP 잠수함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아마 6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안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날 건데 이거 모멘텀도 야 이거 하나오션이 다 풀리 받겠네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란 경쟁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폭스바겐이 전략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중간에. 근데 우리는 현대차가 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납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독일의 티센크루프보다는 하나오션이 대놓고 우린 6년 안에 인도하겠다. 2032년 첫 인도를 밝혔어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대비해서 3년이 빠릅니다. 납기가. 일단 여기서 우위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한국 해군의 KSS-3 그 장보검 그거 관련돼서 현재 운영하면서 실제 검증 플랫폼을 가졌어요. 세 번째, 실체에 있는 배터리 동맹. LG엔솔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이 캐나다에 있는 인력과 캐나다의 현지 그거를 리쇼어링 하고 있죠. 캐나다 이 국방 그 조달 특임 장관도 공식 발언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네 번째, 평가 배점상 유리하다. 평가 배점은 MR 50%, 성능 20%, 경제기여 15%인데 이 MR와 성능에서 티센크루프보다 압도적인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강점은 뭐냐? 캐나다와 이 나토라는 동맹국 우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수함 수출 경험. 소위 말해서 212, 213, 214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다수국의 잠수함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 현지 건조를 우리는 수용했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거부했어요. 캐나다 총리가 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조달을 해야 된다고 밝혔어요. 지금 캐나다 그 국방 특임 장관은 50대 50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6대 4 쪽으로 한국이 유리해 보이고 이거 관련돼서도 총 6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현대차 공장까지 사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죠. 캐나다 쪽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거 수주 가능성이 대략 이제 60에서 65%까지 올라가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쪽 조선주 쪽으로 상당히 온기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온기가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지금 28년도 거까지 차 있는 상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배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으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죠.
배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보면. 두 번째는 그럼 중국은 배를 지을 여력이 많아서 중국이 그럼 앞으로 나올 배들을 미친 듯이 수주할 거냐? 중국도 27년까지 다 찼어요. 중국도 더 팔고 싶어도 배를 못 만듭니다. 중국도 여유가 없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세 번째, LNG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도 LNG의 안보는 계속될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비러시아산 LNG 수요를 누가 가져갈 거냐? 지금 척당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5년 전 대비해서 50%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를 26년도에 268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보수적으로는 잡았지만 왜냐 작년 대비해서 18% 정도니까 뭐야 18% 뭐야 근데 최대 피크 찍은 거에서 18%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아직 피크 아니래요. 조선사들이 수주 목표 더 계속 앞으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발 LNG 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LNG 수요가 터지면 이거 마진도 좋거든요. 왜냐 친환경 고부가 마진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적으로 컨테이너 운반선이나 화학 운반선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로. 그다음 마스가 관련돼서 미국 그 MRO 해군 유지보수 시장이 약 20조인데 하나 필리조선소가 50억 달러 투자했죠. 그리고 삼성 HD 하나 모두 사실은 MRO 관련돼서 설계 관련돼서 NGLS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으로. NGLS 개념 설계는 다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 5조만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측면 있고. 선박을 강하게 환경 규제를 합니다. 자, IMO 탄소 규제가요. 이제 27년도부터 5,000톤급 이상부터 톤당 100에서 380달러입니다. 그럼 이거 금액으로 치면 거의 270억, 최소 단위가 270억이요. 많게는 1,500억까지 올라갑니다. 환경세를 내야 되는 게. 그럼 이제 해운사들이 선박을 결국은 IMO 때문에 강제 교체해야 하면 설령이 20년 이상 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친환경 선박 비중 노후선은 전체 배들의 40%인데 친환경 선박 배들은 최근에 교체된 것까지 조금 합치면 7, 8%래요. 그럼 40% 노후화된 거 중에 7, 8%면 나머지 32%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 선은? 전쟁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법으로 강제되는 수요입니다. 마스가 때문에 조선사들한테 밸류에이션에 황산에 하나오션처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황산에 프리미엄 줘야죠. 여러 가지 조선도 지금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이나 근데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지고 마진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마진 꺾였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비싼 배들 판 게 그게 더 크고요. 두 번째는 원가 압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배 가격 올리는 거랑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련공인들이 선박에 들어가는 숙련공의 일부를 반도체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스카우트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인력 싸움인데 인력이 만약에 딸릴 경우 상당히 이 부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게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그룹이 그걸 요새 아주 전략적으로 계속 이 아시아 쪽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도크를 확대하고 있어요. 전체의 30% 가까이 이 동남아시아 쪽 인력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배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술력 있는 친환경 운반선의 최대 LNG, LPG선은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배들은 그쪽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HJ중공업 옛날 구한진중공업이 전략적으로 자기네들 부산에 있는 그 도크가 꽉 차서 배는 더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못 파니까 HD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를 샀어요. 그게 딱 전략적으로 딱 맞았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그 군산조선소 판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냐? 아시아에 투자를 합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그쪽에 건조 물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죠. 왜? 인력이 3분의 1 정도 싸대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싸니까 아까 말한 후판 가격 올라가는 거 그거 커버 치고도 남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선업은 딱히 뭔가 악재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판 가격, 원재료 가격 일부 상승하는 거 여부, LNG 프로젝트 지연되는 거 이거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미 1년 이상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미국도 LNG 갖고 쇼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리오그란데, 커먼헬스, 그다음에 델핀, 그다음에 포르트 아르투어 이런 데가 지금 최종 투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배 발주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고 중국의 저가 공세 얘기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 국면에 있고 조선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야금야금 조금 사고 있어요. 추세가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네. 이익과 그걸 바라보는 멀티플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이야기해 네네. 주셨는데 네. 뭐 호재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 호재들이 주가에는 좀 얼마만큼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멀티플도 상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뭐 조선이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조선이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요? 언제든 외국인은 기관은 조선이 세계 1등 산업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주 배를 발주주는 유럽 선주사, 뭐 아시아 선주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수급은 돌고 돌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쳐 있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쳐 있을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싸게 샀을 텐데 그럼 그걸 팔고 어딘가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로 갈아타겠죠. 그러면 저는 조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멀티플이란 거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값인데 조선을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못 봤고 사실은 그리고 조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못 봤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거의 제일 바닥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요? 기대치가 올라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리스크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되는 신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중 조절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중 조절해야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중 조절해야겠고 실적이 꺾이면 비중 조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주 절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중국이 계속 생각보다 LNG선을 우리나라 뭐 대등한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하거나 그런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실제 중국이 숫자로 우려할 요인까지 커지거나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신조 성과가 뭔가 의미 있는 수치만큼 빠지는 거죠. 뭐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다거나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후판가나 이런 원재료 가격을 감내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원재료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상승 뭐 폭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될 거고 환율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뭐 환율 부분 사실 그거보다 가장 큰 거는 저는 결국은 수주의 연속성, 수주의 사이즈, 수주의 경쟁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순간이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조선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니까 해운사들의 주머니 사정, 해운사들이 돈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조선사들한테 배를 발주를 안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조선사들의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숙련공에 대한 인력난 이런 게 더 많이 부각이 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시아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이미 그 조선사들이 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을 잘 커버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그게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 뭐 6배 7배인데 뭐 IHD 현대중공업 뭐 싸져서 20배면 그 20배 주고 사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우주항공 실적 조선주만큼 난다고 할 수 있나요? 통신장비 조선주만큼 실적 나나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니까 결국은 해운사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머니 사정, 경기의 상황 근데 그런 경기의 상황을 뒤엎을 만한 어떤 큰 매크로나 지정학적 이슈가 앞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코스피 6천 딱 찍으니까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되네 그런 약간 정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3천 만들겠다고 하니까 코스닥 3천 진짜 갈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코스닥의 비중을 차지하는 40%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올리지 않고서는 코스닥을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 합쳐봐야 바이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바이오는 사실 숫자가 안 찍히고 약간 기대감으로 가는 측면이 있죠. 그걸 또 이번에 뭐 안타깝게 3,000단 제약이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시켰고 뭐 주가가 코스닥 시총 1등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렇게 큰 회사인데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죠. 다른 바이오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그 다른 타 바이오사들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과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바이오 회사들의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라고 무조건 돈 못 버는 회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는 철저하게 투트랙이요.
SK 바이오팜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초로 아마 유한양행보다 조금 빠르거나 유한양이랑 비슷하게 1조짜리 블록버스터 탄생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것도 블록버스터 1조 달성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하는 HK 이노인 이런 회사도 2,000억 넘게 약을 팔고 있고요. 한미약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근육이 안 빠지는 비만 치료제고 개발되면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벌써 초기 매출 예상되는 것만 1,500억이라고 하고요. 한미약품도 돈을 잘 버는 바이오 회사고요. 최근에 홈쇼핑에서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상처 치유 크림이죠. 마데카 크림. 그게 이제 화장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제약회사 중에 유일하게 6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약회사 돈 잘 벌거든요. 동국제약만 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바이오 1등 회사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돈 잘 벌거든요. 자, 셀트리온 돈 엄청나게 잘 벌거든요. 그럼 바이오 돈 잘 버는 바이오 회사들도 있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회사들. 근데 그중에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해서 이미 검증받은 바이오텍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업황이 나빠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기술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회사는 변동성이 큽니다. 당연히 바이오 회사들 찐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2차전지 못지않게. 변동성은 크지만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기술 이전하는 단위가 조단위고, 그리고 지금 핫한 비만 치료제, RNA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항암제 중에 플랫폼, ADC, 항체약물 접합체, 이런 거 다 지금 국내의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빅파마 또 컨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플랫폼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특정 어떤 물질, 파이프라인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요. 플랫폼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 회사들이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이오 회사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중간에 공부를 안 해 포기해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금리가 직접적으로 바이오 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시장이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땡겨와서 그거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럼 그건 꼭 사실 바이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야, 미국채 30년물짜리 수익률이 5% 나오면 이거는 리스크가 빵이고 주식은 리스크가 언제든 20-30% 박살날 수 있는데, 그러게 안전자산에 대한 그게 올라가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의 어떤 섹터로 보는 게 이제 바이오거든요. 무난하게 5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케빈 씨 지원돼가지고 금리 인상 쪽보다는 최소한 동결 아니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시나리오 간다고 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이 쏟아지거든요. 올해 26년, 27, 28년? 그럼 그 약 어디서 만들 거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아까 항암제 파이프라인, ADC, 항체약물 접합체, 지금 제일 빅파마들이 가장 핫한 거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국내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데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바이오가 잘 되고 있고, 바이오는 학회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지금 4월, 내일 시작되네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AACR, 미국 암 연구 학회, 이거 3대예요. 사람들은 아스코, 에스모만 생각하는데 아스코, 에스모, AACR 이 3대 학회에 우리 빅바이오텍들이 다 참가를 하죠. 저기 ABL 바이오도 참가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참가하고. 근데 거기서 직접 구두 발표하는 회사가 알지노믹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도 부진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부진하고 ABL 바이오도 부진했는데 알지노믹스만 좋았어요. 왜? AACR에 굉장히 중요한 구두 발표를 합니다. 어제 유튜브 올렸으니까 한번 알지노믹스 한번 봐주시고요. 이 단백질 RNA 치료제, RNA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플랫폼이 첫 임상으로 검증받는 겁니다. AACR에서.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AACR의 모멘텀이 이제 4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또 역시 3대 암학회죠. 에스모가 있습니다. 에스모. 그리고 9월 달에 아스코가 있고, 계속 또 중간중간에 학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바이오는 당장 우리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너무너무나 큰 산업이에요. 거의 반도체급으로 큰 산업이에요. 반도체 맞먹습니다. 시장의 전체 사이즈 규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좋아했던 이유가 배터리가 반도체 맞먹는 규모예요. 850조 규모예요. 850조. 그 850조에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 포함 안 된 수치예요. 거기에는. 우주 포함 안 된 수치예요. 시장의 사이즈도 중요한데 바이오는 무지막지하게 큰 시장이다. 근데 그 무지막지하게 큰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론 또 삼천단 제약 같은 그런 이슈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검증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는 즉 이 플랫폼 구조, 수익 구조 이런 게 주가를 결정하는 국면이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 완전히 기대감으로만 올라갔다면 임상될 거야 될 거야.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심하다는 리스크는 있는데 결국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기술 가치를 계속 이전을 하고 플랫폼으로 검증을 받고 그게 정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따박따박 돈 잘 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숫자 찍히는 거 확인하면서 유한양에 이런 회사들 한미약품 이런 회사들 투자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바이오 관련된 거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고 바이오텍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ETF가 많아요. 바이오 액티브 ETF 뭐 코액트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든 것도 있고 완전 선수들 중에 선수인 뭐 타임폴리오의 타임 바이오 액티브 ETF도 있고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기술 이전하는 ETF만 모아가지고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ETF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삼천단 제약 담아가지고 수익률이 나쁘긴 한데 바이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ETF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주도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좀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되나요? 화장품주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달 수출 데이터로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증권사에서 레포트해서 다 알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구독 모델을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화장품주도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체크하시고요. 화장품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글 트렌드 브랜드를 검색해보면요. 트렌드 검색량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노하우를 너무 다 알려드린대요. 이거 그 영업 노하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트렌드 보시면요. 최근에 그 브랜드별로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라운드랩이라고 뭐 독도 스킨토너 초대박이 났죠. 뭐 그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APR의 메디큐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선미녀, 아누아 브랜드별로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매장 가세요. 저는 올리브영 가서 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 세트 판매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불과 1년 전에 제가 명동에 VT 매장 가니까 VT에서 우리는 가격 할인 절대 안 해요. 가격 할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달바 글로벌도 그냥 기본적으로 미스트 세럼 얼마나 많아요. 그냥 걔네는 그냥 고가 전략 프리미엄 우리 비건 브랜드로 갈게요 해가지고 그냥 20-30% 비싸게 받아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이제 사회 초년생 되면서 조금 이제 돈 좀 벌고 나한테 약간 작은 사치하려고 하는 게 젠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보다 더 어린 세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젠지 세대들이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인스타에서 보고 틱톡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젠지 말고요. 글로벌 젠지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미친 듯이 산다고 합니다. 화장품주 투자하시는 분은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에 어떤 브랜드들이 뜨고 있는지 구글 트렌드 검색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 데이터.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여자친구나 동생이나 누나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화장품 많이 쓰고 있는지. 뭐 또 재미난 얘기 해야 될까? 메인으로 쓰는 그 광고 모델 누구 쓰는지도 이거 개꿀팁이거든요. 감성 코퍼레이션의 의류회사가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라고 캠핑 용품계 캠핑 점퍼의 명품화를 꿈꾸는 데인데요. 현빈을 쓰다가 최근에 BTS로 바꿨습니다. 예. 각종 화장품 잘 나가는 브랜드. 자, 그러면 APR의 메디큐브 그거 지금 누가 선전하죠? 아마 장원영인가 할걸요? 아이브? 예.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킥이 되는 브랜드 뭐 누구 쓰는지 요새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 APR, 달바글로벌, 조선미녀, 뭐 아누아 그죠? 최근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구다이 글로벌 거 이거 의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뭔가 피터 린치가 생각나는 그런 접근법. 맞아요. 피터 린치 책 꼭 보세요. PD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터 린치 책 꼭 보세요, 진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 책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이익의 비중이 60%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고요. 시가총액의 비중으로는 4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인데요. 코스닥 역시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4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물론 이익으로는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바이오가 코스닥의 이익에 뭐 60% 이렇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총으로 기준으로 하면 바이오가 너무 중요하니까 바이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스닥에 굉장히 똘똘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쳤다면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진짜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요. 이미 캐시카우예요. 이미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거기에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구글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심지어 독점이래요. 최근에 PSK란 드라이에처 장비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뭐 리노공업이나 ISC 이런 회사들을 비해 전혀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조용히 주가가 올랐어요. 봤더니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미 PSK는 드라이에처 식각장비 1등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마켓시어 한 15에서 18% 차지하니까. 근데 2등 업체가 메슨이라는 회사인데, 메슨이 중하권, 뭐 중국계 자본인 거죠. 중하권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메슨 테크놀로지가 중국계 회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완전히 메슨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철저하게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메슨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던 점유율이 그대로 PSK로 오겠죠. 그 과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메슨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이제 후퇴되는 과정을 결국은 PSK가 반사수혜를 볼 겁니다. 숫자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거나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반사수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고객사가 기존에 없던 빅테크 고객사가 생긴다거나. 계속 이수페타시스를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수페타시스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냥 밑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와 구글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고객이 됐죠. 줄 서서 이수페타시스의 MLB 초고다층 기판을 사가려고 하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가고 싶은데, 야 너네 좀 증설 안 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삼성전기의 MLCC는 무라타랑 유일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거의 독점이죠. 근데 또 삼성전기는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FCP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을 이비덴이랑 또 양분해 가요. 근데 무라타는 MLCC만 공급할 수 있어요. 이비덴은 FCPGA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전 세계 MLCC도 세계 탑티어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 FCPGA 기판도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 그런 회사가 삼성전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들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저는 삼성전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삼성전기가 또 재미난 얘기했는데, 삼성전기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10년 만에 삼성전기 이렇게 주가 날아가는 거 정말로 오랜만에 보셨대요. 그 정도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올해는 거의 삼성전기의 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사들 보자. PSK 얘기가 셌습니다. 자, PSK가 지금 경쟁사의 도태로 인해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토리 아시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이요, 재밌으시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 회사 매출이요 4천억대, 5천억대, 7천억대, 8,500억, 한 29년도 정도 되면 매출 1조 찍을 거고요. 영업이익은요 50%씩 늘어나네요. 800억대, 1,200억대, 1,700억대, 2천억대. 시가총액은 여기 부동산 채널이니까 아파트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2조밖에 안 돼요. 2조 중반이네요. 영업이익이 올해 1,300억 나는데 시장을 독점한대요, 드라이에처 시장. 근데 시장 독점하지도 않는데 그냥 시장만 크다고 뭐 통신 장비 우주 저는 통신 장비 우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 PSK가 너무 좀 저평가인 것 같아서요. 자, 볼게요. 스피어 시총이 2조네요. 네. 얘네도 많이 버네요. 200억 버네요. 우리도 올해 실적 엄청 좋아지네. 200억 버네요. 자, 이런 상대적 비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PSK 얼마 번다고요? 200억이 아니라? 자, 추정치 1,300억. 자, 200억대 1,300억 시총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스피어가 비싼 거예요? PSK가 싼 거예요? 둘 다예요. 스피어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PSK 싼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쪽의 소부장 쪽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네, 밤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끝이 안 납니다. 반도체 소부장하고 바이오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는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숫자가 찍히려면 2분기 넘어서 3분기부터 보면 좀 숫자가 찍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야 AMPC 빼면 적자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AMPC 빼고도 적자 폭이 570
470억 정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점으로 AMPC를 빼도 적자폭의 축소가 BEP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G엔솔 기준으로도 삼성 SDI 기준으로도 이미 야 ESS 돈이 돼?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LG엔솔에 차지하는 ESS의 매출 비중이요. 전기차 쪽은 작년에 13조 정도 매출 나는 게 10조대로 줄어들었고요. ESS는 작년에 한 3조 정도 ESS 매출 났는데 올해 10조 돌파가 목표라고 합니다. 적게 보는데도 9조 한 4천억. 그러니까 작년에 3조보다 매출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ESS. 그러면 좋게 보는 데는 10조 4천억 정도 보는 거니까 올해 처음으로 LG엔솔 기준으로 매출에서 전기차를 ESS가 넘는 거예요. 그럼 상황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G엔솔 매출의 50%가 ESS다? 그러면 ESS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성 SDI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로봇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와서 PD님 처음 뵀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얘기 못 드린 것 중에 궁금하실 거예요. 로봇도 궁금하실 거고 우주도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거는 꼭 정태기 대표님하고 꼭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테니까 또 부인남 꼭 초대 꼭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인터뷰였고요. 주시장 관련돼서 중요한 건 멘탈 관리고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 내 수익률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철저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원칙 기준.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 손절의 기준, 수익률의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의 기준 이게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매일매일 보시는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샀다고 생각하면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나 그 회사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없나?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화장품 샀으면 수시로 올리브영하고 마트 이런 데 가서 그거 체크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매달 수출 데이터 체크하시고 주가 1회1비 하시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정신건강도 다 해치시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산 투자한 회사의 주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산 투자 회사에 야 내가 AP랑 회사 갖고 있는데 걔네가 갖고 있는 이 AGR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시원하고 너무 좋아. 제품이 너무 좋아. 아니면 뭐 라운드랩의 이 독독 스킨케어가 좋아.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 회사가 더 잘 되고 그러면 주시장으로 더 돈이 선순환돼서 아마 구독자분들 다 부자 되실 겁니다.